네. 오늘 저희가 읽을 책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어떻게 다들 어떻게 다들 읽으셨나요? 이 책을.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1장부터 5장까지 읽었잖아요. 술술 안 읽히더라고요. 예, 우리 뭐 일반적인 주식책,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책은 그냥 이렇게 막 읽었는데 이거는 공부하듯이 읽어야 되더라고요. 그냥 공부하듯이 읽었어요. 진짜 1장부터 5장까지. 어떠셨어요? 똑치님? 이게 가치 투자의 뭐 고전이고 바이블이라고 하더니 진짜 고전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래된 옛날 얘기고 우리나라 얘기도 아니고 또 맞아. 제가 잘 모르는 채권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네, 조금 읽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데이터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 과거의 거라 맞아. 지금이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진모님 가치 투자자로 우뚝 쓰기로 하셨는데 가치 투자자의 고전에 현명한 투자자를 읽으시니 어떠셨어요? 어려웠어요.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뭐 통계나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옛날 거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용어부터 막 이렇게 찾아가면서 한 것도 있어요.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큰 뭐 결론 이런 거는 뭐 끄덕끄덕 할 수가 있는데 거기 그 중간에 말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랬어요. 좀 어려운데 읽다 보면 뭐 익숙해질까?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익숙해지겠죠. 서영님은 어떠셨어요? 아는 것만 그냥 밑줄, 아는 말만 밑줄을 치고요. 모르겠는 말은 과감히 이거 언젠간 이해하겠지라는 마음으로 한글이 아닌 것 같은 느낌으로 한글인데 내가 이렇게 문맹처럼 이해를 못하면서 하나도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냥 아는 것만 그럼 일단은 내 수준이 안 되니까 보자는 마음으로 아는 것만 우선. 네. 제가 방어적 투자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내가 그런 성향을 좀 갖고 했었나 보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난 확실히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방어적 그런 기질을 가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어려웠어요. 네. 민정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어려운 말이 많아가지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SP500 이런 것도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읽고 이제 대충 이게 뭐 어떤 거구나. 그리고 펄하는 것도 솔직히 그냥 대충 한 10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지 이게 정말 어떤 개념인지도 몰랐으니까 그냥 그런 거 찾아보면서 조금 그냥 읽었는데 읽기는 다 읽었는데 딱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음에 주 시작한 것도 어쨌든 그냥 큰 욕심 없이 저도 그냥 한 10% 정도의 수익이면 나는 만족하겠다. 왜냐면 은행 이자보다 높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던 거라서 여기서도 약간 이제 아까 5장 마지막에서 나온 게 이제 뭐 우량주를 사고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라는 얘기들이 나와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나? 뭐 그냥 그런 생각했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정말 너무 저도 당연히 어려웠던 책이에요. 그래도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벤저민 그레이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 번씩 이 사람의 특색이나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굉장히 오래전에 태어나신 분인데 1894년에 태어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기 자체를 가늠을 못하겠어요. 19세. 너무 오래전 진짜 고전이긴 고전이구나. 근데 이제 워렌 버핏 스승이라고 하는 걸로 유명하신 것 같아요. 근데 대단하신 분이더라고 진짜. 가치 투자라는 개념을 이분이 처음으로 사용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분들은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이제 감이나 이런 정보, 뉴스에 의해서 주식을 투자했는데 이분 때문에 이제 그 기업의 내재적인 가치를 계산을 해서 논리적인 데이터로 숫자로 그 기업을 분석해서 투자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권 주식 투자에서는 한 획을 그으신 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이 책이 아직까지 읽힐까? 5장까지 읽었지만 아직까지 그건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아직까지 읽힐까? 단순히 그 가치 투자라는 그 개념을 정립해서 여기까지 읽히는 건지 계속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계속 주식 공부하면서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들었던 얘기 중에 공통으로 하는 말들이 다 이분이 했던 말이구나. 이 번역가가 또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때 똑치님이 공유해 주셨던 최준철 대표님이 나와서 그 3프로 TV에서 이 리뷰하는 거 봤는데 네. 이건 번역가가 번역하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이분이 번역본으로 나온 이 개정 사판이 정말 잘 번역이 돼서 조금 자기 톤으로 한국식에 맞춰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쉽게 읽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역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번역본을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가 온 거죠. 맞아요. 그게 맞춰서 이게 개정사판이 나온 거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추천사, 최준철 대표님 추천사에서 제가, 이분은 제가 이제 가치 투자자로 굉장히 장기 투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주식을 처음 제대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게 이게 현명한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번역본이 그렇게 좋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거를 읽고 논리적인 타당성, 합리적인 추론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면 되겠구나 하고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인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분도 난 사람이다. 이 책을 읽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게 진짜 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서문 한번 갈게요. 이 책의 목적에 대해서 혹시 목적에 대해서 딱 하실 분 계세요? 이 책의 목적을 벤저민 그레이엄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감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책이 초보자를 위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하느냐 이런 거보다는 어떤 지켜야 될 투자 원칙이나 뭐 태도 같은 거를 알려주는 거니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이 이걸 먼저 공부하고 들어가면 정말 일희일비하지 않고 뭐 테마주 쫓아가지 않고 막 작전 세력에 말리지 않고 막 그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막 이렇게 가치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이렇게 뭐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의 원전은 이 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좀 해석이 많이 된 것들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책을 읽었을 때 좀 그래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은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책은 꼭 읽고 넘어가야 되는 책인 것 같아요. 저는 그 18페이지에 이 말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그레이엄이 추구하는 목적은 그 건전한 투자를 하도록 안내하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는 투자 심리에 대해서 많이 논의할 거래요. 실제로 투자자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근데 제가 막 오르고 있는 거, 뭐 정말 고평가된 거지만 오를 것 같아요, 더. 그래서 따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솔직히. 내 심리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더 오를 것 같은데? 다른 사람도 이거 다 사고 이러니까 더 오를 것 같은데? 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여기에서는 그게 가장 위험하다. 자기 자신, 마음 상태가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한 게 제일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회계 지식이나 뭐 주식시장, 재무 이러한 지식보다도 그 나의 투자의 자질, 태도,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정말 그게 기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제가 처음에 했던 말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선영님한테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마음 공부다. 마음 공부를 해서 내가 먼저 평온하고 휘둘리지 않는 상태가 돼야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을 여기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더 반가웠고 정말 이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장 이제 돌아가면서 할게요. 민정님 1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 1장에서는 체크해놓은 거는 33페이지에 단기 이게 중간 이유인데요. 단기 이익을 바라고 신규 상장 주식이나 인기 종목을 사는 방식으로는 초과 실적을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거의 틀림없이 평균 실적에도 못 미칠 것이다. 방어적 투자자는 재무지표가 건전하고 장기간 이익을 기록한 우량 기업 주식만 매수해야 한다. 이제 이 말이 저는 제일 와 닿았는데 요즘에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많이 과열됐잖아요. 많이 과열되기도 했고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하고 주식시장에 돈이 이제 엄청 많이 몰리고 이런 상황들이 오면서 여기서 나오는 어떤 되게 과도하게 지금 지수가 올라간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나라 현 시점인데 이제 이러면서도 약간 사람들이 되게
이제 막 신규로 올라오는 주식에 많은 관심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돈이 몰려들고 또 지금 특히 이제 막 코로나나 이런 상황들이 많으니까 바이오주 같은 데에 또 많은 돈이 몰리고 하면서 보면은 이게 이제 주식 이 순위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막 매도 매수 순위 보면 그런 것들이 막 등락폭이 막 엄청 심하고 막 올라가고 이런 걸 보면 아,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 이거 무슨 막 한 두 달 새에 막 두 배도 넘게 오르고 막 세 배 오르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막 전혀 모르던 기업인데 막 갑자기 상위권에 링크되고 아니, 이런 걸 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뭐 하면은 뭐 찔끔찔끔 조금씩만 오르고 이게 막 자주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맞아. 결국은 여기서는 결국 재무제표를 잘 보고 장기간 이익을 기록해야 한 우량 기업 주식만 매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 성장주 이런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좀 와닿았어요. 네. 네. 선영님은요? 저는 초반에 투자랑 투기 이제 그거 구별해 놓은 거 보면서 그 뒷 26쪽에 아랫편인데요. 주식을 보유하는 대부분 기간에 주식에 투기 요소가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투자자는 이런 투기 요소를 낮은 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며 장기간 손실에 시달릴 수도 있으므로 금전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게 좀 주식 투자에는 수익 기회와 손실 위험이 항상 공존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바란다. 이게 조금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것도 이 투자가 세 가지가 돼야 된다는데 철저하게 분석하고 원금이 안전해야 되고 충분한 수익을 약속받는 행위가 투자라고 하는데 내가 그만큼 철저하게 분석을 했나?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투기라고 하시는 약간 나 투기 요소가 좀 있었던 것 같은 제가 했던 주식 투자가 그렇게까지 철저하게는 안 했던 것 같으니까 조금 뜨끔하면서 그래 그러면 투자를 하려면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까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건 철저한 분석 외에는 원금의 안정과 충분한 수익을 약속받는 거는 이제 이 철저한 분석이 바탕이 되면 이제 따라오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내가 항상 그 투기 요소를 낮은 수준으로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구나. 분석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부분이 좀 와닿았었어요. 맞아요. 네, 진모님은요? 저는 자극적인 거. 27쪽에 보면 한 6째 줄? 7째 줄에 투자 중에 현명한 투자가 있듯이 투기 중에도 현명한 투기가 있는데 멍청한 투기 방법도 많다 여기. 가장 멍청한 방법이 투자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투기. 그래서 이게 내가 투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이 말에 되게 공감이 갔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뭐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꼭 해당이 안 되더라도 그 밑에 보면 인기 종목을 매수하는 사람은 모두 투기나 도박을 하는 셈이다. 예, 그 말도 나와가지고 뭐 많이 공감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고 싶다면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한번 해봐라 작은 돈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저는 해봐가지고. 근데 저도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가 투기적인 것도 있다. 이걸 인정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네가 투기 성향이 있으면 아예 계좌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 돈으로만 투기를 해라. 주식 투자를 투기 성향으로 해라. 이 말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계좌를 2개를 만들어서 한 몇백만 원은 투기용으로만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의 인간의 그 투기적인 욕망도 다 적절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똑지님은요? 저는 이 장에서 이제 투자와 투기에 대한 내용이니까 저는 항상 이제 투자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시작했었는데 똑서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트레이딩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 실력이 있으세요, 진짜. 실력이 있어. 아무나 못하고, 또 수익도 진짜 잘 내고 나오시고. 맞아요. 그 지금까지는 초심자의 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정해보고 싶으면 계좌를 나눠서 한번 해봐라 이랬잖아요. 근데 저는 계좌를 나눌 줄을 몰라서 그냥 한 계좌 안에서 이제 가치 투자와 트레이딩을 같이 지금 했었거든요. 해서 이제 트레이딩 종목은 다 정리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오, 가치 투자라고 생각하는 종목, 내가 공부를 충분히 했다고, 충분히? 아직 이제 지식이 짧아서 충분히는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공부를 했다는 종목만 지금 가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걸 봤을 때, 아, 이 투자와 투기는 나를 위한 장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트레이딩도 해보고, 가치 투자도 해보고. 근데 아까 선영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한 종목도 투기 요소가 반드시 있고 손실 위험이 있다는 그렇죠. 걸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하락장이 왔잖아요. 제가 한참 장이 좋을 때 들어갔었거든요. 뭘 사도 되는 장이 한 7월, 8월쯤에 있었고 하락장이 막 10월부터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마이너스가 거의 제 월급 2달치까지 막 내려가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하나도 안 떨리는 거예요. 하나도 안 음.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지 이게. 언젠가 올라가지 했는데 지금은 또 한 달 월급 이상 수익을 또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종목들이 다 회복을 하는 걸로 봤을 때 아, 내가 이 기업을 공부하고 믿고 들어갔구나. 물론 똑소님께서 많이 알려주신 기업이었는데 공부를 하시고 알려주셨으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아, 정말 이거는 괜찮다,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지난 하락장도 그러니까 되게 막 마음이 떨리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종목 막 하나도 안 팔고 다 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 말하는 것 같아서 일장은 되게 인상적으로 읽었거든요. 맞아요. 그 처음에 어차피 투기로 시작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공부를 막 해가지고 들어가시는 분 별로 없고 그렇게 하면서 그럼 점점 100%다 단가 투기예요, 좋아지면 투기. 응. 지금은 100% 투기예요, 저는 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제 공부를 차츰 하면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뭐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지금은 맞아. 우리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상 100% 투기니까 대기업만 사는 거예요, 그냥 몰래. 괜찮아요. 방어적 투자자, 방어적 투자자 하는 방식으로. 저는 무조건 모르는 데는 안 사고 무조건 다 대기업만 사요. 맞아요. 그 차라리 모르면 그게 나아요. 대기업 하시는 거. 손해는 안 봐요. 그럼요. 그러면 진짜 거의 손해는 안 봐. 지금 같은 장에선 대기업. 2장 갈까요? 투자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실물 자산이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우리는 이제 이론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여기 반대로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게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내년이나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막고 있어서 안 올라가지.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또 부동산 경기나 주식이 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상으로 그런 상관관계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론적으로 따지면 안 되겠구나. 그 시대의 상황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장은. 그래서 저는 45페이지에 그 부분이 45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단언하건대 인플레이션 기간은 기업의 이익 및 주가 흐름과 밀접한 관계가 없다. 오히려 투자자의 기분, 희망, 만족, 불만, 특히 의사결정은 평생 쌓아온 경험이 아니라 해마다 겪는 경험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 패턴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해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분위기, 투자자의 심리에 따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동된다. 이 말이 정말 그래서 내가 시장을 정말 객관적으로 쳐다봐야겠다,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네. 이론상으로만 따지면 안 된다. 결국에는 인간의 심리가 녹여져 있는 게 주식시장이고 그 인간의 심리를 잘 읽어야겠다. 그래서 아까 안내 목적에 보면 이 책의 목적을 보면 투자의 심리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략적인 방법보다 그 말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네. 똑지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장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 거를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 있을 때 투자를 어떻게 하냐, 그때 현명한 투자가 뭐냐 이런 걸 다룬 것 같은데 뭐 주식을 100%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과 채권을 뭐 나눠 갖는 거, 뭐 채권만 갖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앞에 얘기는 뭐 이랬다 저랬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제 다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결론에서 51쪽에 이래나 저래나 미래는 불확실하므로 자금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을 수는 없다. 이 말이 이제 맞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재테크를 시작한 게 얼마 안 돼가지고 일단은
처음에 자금이 다 주식에 들어가 있었고, 얼마 전에 이제 똑서님이 알려주셔서 이제 IRP 쪽에 펀드하고 그다음에 저축성으로 해서 좀 넣어놨거든요. 근데 제가 선택한 펀드에 채권이 좀 들어가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채권 잘 몰랐는데 거기 약간 이렇게 자산을 좀 배분해보는 경험을 좀 해보기는 한 것 같아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흔히들 하던데 이게 이 집에서 나온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최초의 말을 이분이 쓰신 것 같아요, 진짜.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해서 자산시장이 꼭 그 이론상으로 되는 건 아니고 항상 모든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자산을 배분해라. 결론은 그건데 저도 이거 읽으면서 정말 채권, 주식, 금, 부동산에 이게 좀 배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확실해진 것 같아요. 네. 선영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도 그 부분의 밑줄을 손범님이랑 같은 부분의 밑줄 긋고 또 그 부분이 좀 좋았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뜻이다라고 50쪽에 이제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걸 모르고 막 이렇게 하면 너무 흔들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좋아 보여서 막 하고 그래서 막 여러 개를 벌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가 아니고 주식 같은 경우도 제가 되게 좀 포트폴리오라고 해야 되나? 좀 많지 않아요. 근데 감당할 수 있는 영역만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이제 막 좋아 보여서 늘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감당을 제가 못하면서 공부를 이제 또 다 할 수는 없어서 이제 저희가 스터디를 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게 믿고 시작하고 하지만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여력 이상의 거를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흔들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영역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자로 봤어요. 그래서 그 49쪽에 여기도 밑줄 그었는데 그 실물자산과 인플레이션 방어 위쪽에 예를 들어 강세장이 다시 시작될 때 주가 급등을 향후 주가 폭락의 전조로 받아들여 이익을 실현하는 대신 인플레이션의 증거로 오판하여 당시 주가 수준이 아무리 높고 배당 수익률이 아무리 낮아도 계속 주식을 사들이는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이는 고난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인플레이션이면 주식시장이 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난으로 간다. 니네 골로 간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 이거 읽으면서 지금이 우리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조금씩 말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 말. 나오는데 이제 막 사람들이 지금 막 주식 상승장이잖아요.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쯤 되면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약간 요 흐름이랑 지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그러면 주식에 들어온다는 거죠. 좋을 거라고. 그렇죠. 별로 관계는 없는데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주가는 오르내릴 것입니다. 라는 그런 거. 근데 그 왜 공항이 왔을 때 공항 시기에 회복되기까지 25년 걸렸대요. 이러면 안 돼. 그러게. 네. 또 민정님은요? 저는 이제 좀 딴 얘기 그냥 47페이지에 이거 이제 이제 인플레이션이 뭐 주가랑 뭐 이익이랑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가 뭐 이 장의 요지인데, 근데 여기서 저는 47페이지에 지난 20년 동안 다우 지수 종목들의 이익이 대폭 증가한 것은 모두 유보이익 재투자를 통해서 투하 자본이 대폭 증가한 결과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익이 증가한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이랑 상관없고 이익의 재투자를 통해서 그 기업의 자본이 증가했을 때만 이 주식이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거하고만 관련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자기 자본으로 이익을 내는 걸 우리가 로우라고 하잖아요. 이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로 상승하는지를 보고 그걸 봐야지 그게 어쨌든 우량 기업인가?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냥 혼자 잘 모르니까. 지난 20년 동안 다우지수 종목이 늘었던 거는, 이익이 늘었던 건 이때 당시에는 유보 이익을 재투자해서 증가한 결과지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그런 건 아니다. 근데 현재도 이익이 올른 것이 또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가 있을 거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그냥 유보 이익을 재투자해서 이익이 증가했던 거지 지금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로라고 안 읽고 그냥 ROE라고 읽어요. 그래요? 저는 혼자 로우라고 읽고 있어요. 네. 근데 네. 되게 희한해. 그 퍼라고 읽잖아요. 맞아요. 퍼는 퍼라고. 그러게요. 맞아요. 그러네. 네. 자, 그러면 2장까지 했고 3장 갈게요. 3장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3장이 제목이 지난 100년의 주가 흐름과 현재 주가 수준인데 너무 안 맞아요, 지금하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너무 오래된 네. 1871년이 시작점이거든요. 그리고 1970년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랑도 지금 몇 년 전이에요. 50년 전. 50년 전이 현재 주가 수준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안 맞아가지고 좀 그래도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때는 이랬구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데이터를 갖다가 계속 설명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54페이지에. 신중한 주식 투자 잘하면 주식시장의 역사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특히 주가의 큰 흐름을 잘 알아야 주가, 이익, 배당 상호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의 사이클 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나 조선이나 건설 뭐 이런 사이클 타는 종목. 그리고 이제 또 급락장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 IMF 때, 그다음에 뭐 리먼 브라더스 2008년 터졌을 때, 지금 우리 팬데믹 때 이렇게 갑자기 급락하는 시점들, 이렇게 그때는 어떤 상황이 일어났고 과거의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그거를 대입해가지고 내가 어떤 전략을 세울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 100년의 주가 흐름을 이게 써놓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랑은 안 맞지만 니네가 과거의 주식시장을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 장을 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네. 장에서 좀 충격을 받았던 게 내가 너무 정말 단기 투자자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요. 이분이 뭐 이렇게 대략 예측하고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뭐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뭐 1959년에 뭐 다우지수가 어째서 뭐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3년 후에 현실화가 돼요. 이 읽어보면. 그리고 나중에 또 뭐 몇 년에 어땠는데 몇 년 뭐 어떻게 될 거다 했는데 그게 거의 뭐 6년? 5년 이후에 그게 그 말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큰 정말 큰 흐름 속에서 막 이렇게 갈 거다 저렇게 갈 거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저는 당장 내년에 어떨 거다 당장 이게 다음 달에 어떻게 될 거다 뭐 약간 그렇게 계속 개념이 거기에 딱 박혀서 큰 거시적인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구나.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런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되게 그래서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뭐 자랑이지. 3년 후에 본인 말이 현실화가 되는 게 왜 자랑이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당장 맞아야지. 근데 되게 짜릿해요. 그게 내 생각대로 그게 그 기업이 흘러가면 굉장히 짜릿해요. 그래서 이 장기 투자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게 3년을 내가 주식을 가져간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계속. 지금 한 지가 1년? 근데 1년째 들고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해온 거죠. 그러니까 처음 주식 시작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거의 뭐 좀 오르면 팔고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리고 또 놀랬던 게 48년에 다우지수가 180이었. 지금 내가 해외 투자를 안 하니까 지금 얼마야? 그리고 찾아봤더니 3만 원. 그러게요. 나스닥도 12,800인데 옛날에 뭐 엄청 그러게요. 그러니까 주식이 이 지수가 엄청나게 뛰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똑치님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주식의 이 가격은 주가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어쨌든 상승세로 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 예를 들어서 지금 100년간 이걸 봤는데 뭐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지만 어쨌든 가장 높은 점으로 올라가는 상승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간의 이 가치 투자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장기가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안 맞아떨어졌다고 전문 전업 투자가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박스권이어서 몇십 년 이런 투자는 안 맞고 한 2, 3년 중기라고 해야 되나요? 한 중기 정도 맞는 것 같은데 장기는 좀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면 한 2, 3년 그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되게 사회 회전율이나 이 기술 발달이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맞아서. 그래서 진짜 뭐 10년 막 이렇게는 좀 아닌 것 같고 여기서도 그때 왜 성장주 예로 IBM 나왔잖아요. 저도 IBM 네. 캐릭터가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은 이제 볼 수가 없는데 그 IBM이 성장주로서 완전히 주가 올라갔다가 바닥을 칠 때는 엄청나게 그냥 내려가 버렸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장기 보유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되게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는 미국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저도 지금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고점이라 더 올라간다. 이제는 안 오른 것들을 다시 쳐다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여기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병행 매수식, 적립식 투자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다가 이 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이런 지수가 뭐 세월이 흐르면서 등락을 이렇게 보일 때 만약에 이 정액 매수식, 적립식 투자가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할 때 뭐 1964년도에서는 뭐 이게 굉장히 주가가 높은 상태였거든요. 이때는 적립식 투자가 정액 매수, 적립식 투자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투자를 지속하기 힘들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몇 쪽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다 적어놔가지고 64쪽.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어떤 그 유튜버 중에서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유튜버 중에서 삼성전자를 이렇게 정액 매수식 적립식 투자를 권해요. 본인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일단 이제 정액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하시는데 그게 지금 이게 좋은 건가? 아니면 주가가 내려갈 때만 사야 되는 건 아닌가? 그분이 얘기할 때 월급을 타면 매달 정액을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를 계속 사라. 그렇게 해서 사서 하면 뭐, 실제로 요즘은 인터뷰도 막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뭐, 몇천 주, 몇만 주 가지고 있어서 배당금을 뭐, 한 달에 한 분기에 얼마를 받고 막 이러는 사람이랑 같이 인터뷰도 진행하시고 막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장에서는 이 정액 매수식, 적립식 투자가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박스권이고 이랬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이 막 올라가는 장에 하면 이게 좀 손실을 볼 것 같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주식이 그 종목이 계속 성장하느냐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성장하면 매월 적립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산업이 꺾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공부해서 그 종목을 계속 투자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영님은요? 저는 이 책을 보면 되게 약간 이분한테 의지하고 싶어지잖아요. 되게 막 이분이 말하는 거가 다 맞는 말인 것 같고 이분이 시킨 대로만 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좀 처음에 있었는데 63쪽에 투자자는 1964년 주가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이 책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된다. 노련하고 유능한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반론에도 귀 기울이면서 이 책의 주장과 저울질해 보아야 한다. 결국 판단은 각자 스스로 내려야 하며 그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한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를 내치시는 것 같은 이렇게 제대로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투자의 영역에서는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거지. 이게 누군가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으면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도 아닌 거구나. 그래서 근데 또 책을 쓰시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내 얘기도 다 믿지 말고 네가 투자 잘하면 다 다각도로 분석을 제대로 해라. 이 얘기를 해주는 게 그래서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차가우시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돈 문제니까 냉정해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맞아.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이 사람은 피해야 돼.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민정님은요? 저는 그냥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네네. 혹시 아까 순범님이 얘기하셨던 그 이제 IBM이 성장주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심각하게 폭락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 가치주 성장주를 판단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대체 뭘 기준으로 이걸 성장주라고 왜냐하면
굉장히 막 가파르게 그러니까 장래의 성장성을 보고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거는, 그러니까 뭐 모르잖아요. 언제까지 올라가고 정말 이게 IBM처럼 쓰러질지, 뭐 아니면은 정말 계속 정말 잘 돼가지고 계속 새로운 어떤 제품들을 개발해가지고 걔가 그냥 진짜 끝없는 성장주가 될지. 그러니까 성장주가 가치주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건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 궁금증이 좀 들었어요. 근데 뒤쪽에 가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벤자민 씨는 10년간 이익이 계속 증가한 기업, 뭐 배당을 계속 끊임없이 준 기업, 뭐 이렇게 조건이 있더라고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는 10년 동안의 어떤 실적이 있는 건 아니겠죠. 뭐 그렇죠, 없겠죠. 부상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카카오, 네이버 이런 이런 거 성장주고, 성장주고 삼성전자, 뭐 LG전자,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가치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래 있는 기간 동안. 그런 것도 뒤에 나와요. 근데 그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것도 요즘에 혼용해서 쓰더라고요. 성장주이면서 가치가 있는 거. 가치 성장주? 가치 성장주. 그러니까 산업이 성장하느냐 이것도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종목이 속해 있는 산업이 성장하느냐 미래에.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산업 중에 얘가 탑티어냐. 정말 1등, 2등 달리는 선두 그룹에 속해 있느냐. 뭐 이런 거 다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저번에 카톡에서 얘기했던 리메드 같은 경우는 성장주인가요? 성장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오 산업이고 약간 미용이기도 하고 무슨 신약도 개발하고 있으니까 성장주죠. 근데 가치주는 아니지. 돈을 못 버니까. 그러니까 아직 가치주는 아닌 거죠. 그다음에 사장은 일반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전략 방어적 투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방어적 투자자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어적 투자자는 안전하고 마음 편한 방식을 원하는 방어적 투자자는 최소 수익률을 얻게 되는데 공격적인 투자자는 이제 자기가 많이 공부해서 최대한 기량을 발휘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최대 수익률을 올리는 사람이고, 근데 이 여기서 풀이낸 거 보면 저는 방어적 투자자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방어적 투자자라면 채권하고 우량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채권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채권 수익률은 안 좋은데 지금 시장에서 채권 수익률은 안 좋은데 이제 내년에는 한번 편입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채권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미국의 채권 ETF가 있어요. 그걸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저희가 미국의 주식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 채권이랑 주식 그때 비중을 조절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민정님은 여기에서 어떻게 읽으셨어요? 막 대충 읽었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아니 뭐 주식도 잘 모르는데 그냥 이 사람은 그냥 50대 50으로 이렇게 투자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주식이랑 채권 비율을 이렇게 두라고. 그냥 그래야 되나? 그냥 그러고 채권도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냥 그러고 그냥 넘어가면서 그냥 막 읽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선영님은요? 저도 채권 이런 게 있구나 이러면서 읽었어요. 정말 모르겠어가지고 채권은 근데 그랬는데 여기서 목표 수익률은 투자자가 기꺼이 투입할 수 있는 지적 노력의 양에 비례해야 한다 이 말이 있거든요. 전 항상 아직까지 매도를 뭐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언제가 매도 시점일지가 항상 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랐는데 이걸 내가 더 들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수익 실현을 해야 하는지 각자의 선택인데 이 선택한 기준은 네가 얼마나 지적 노력의 그 지적인 양을 투여했느냐 이 주식에 대해서 그게 비례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그럼 공부를 덜해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몰랐나 보다.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 그러니까 처음에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해서 좋으면 이제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적정한 건지도 공부를 내가 해서 나와야 되는구나를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 어떻게 목표 수익률을 정할지를 아직까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것도 저도 우리 모르겠어요. 나중에 공부해봐요, 그럼. 네 모르겠어요. 그냥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것만 알고 있고. 네. 네. 직원님은요? 저도 지금 선영님 말씀이랑 똑같은 거 별표 쳐놨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은 지적 노력의 양에 비례한다.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공감이 가고요. 여기서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계속 그 종목을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내가 많은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엄청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 10개에서 20개인가? 30개. 30개인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내 수준에서는 10개도 되게 벅찬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주식 할수록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채권은 안 해야지 이 생각이 드는데. 아, 네. 수익률이 낮아서? 네. 수익률이 낮아서? 주식만 해야지 이 생각이 잘 모르기도 하고 사실 채권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뭐 종류가 뭐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공부하면 돼요. 몰라. 네. 모르면 공부하면 돼요. 있어요. 네. 똑치님은요? 저도 진모님하고 선생님 말한 거랑 똑같은데 항상 이 주식을 하면서 안타깝고 아쉬운 게 시드가 모자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위험을 떠안을 형편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낮은 수익률에 만족하고 그냥 있어야 되냐. 그런데 벤자민 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러면서 목표 수익률은 투자자가 기꺼이 투입할 수 있는 지적 노력의 양에 비례해야 한다. 이거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 같았거든요. 내가 공부한 만큼 벌 수 있구나.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5장 넘어가겠습니다. 방어적 투자자의 주식 투자. 이거는 선영님이 먼저 해보실까요? 저는 주식 선정 4대 기준이 저도. 좋았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한데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분산 투자하고 재무 구조가 건전한 유명한 대기업 중에서만 하고 지금 부장님이 이거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배당을 지급한 기업들 중에서만 하고 그 과거 7년 평균 이익을 고려해서 매수 가격 상한선을 설정해라. 이렇게 4가지 기준이. 근데 제가 적금식으로 주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장 좋아 보여도 넣지를 않았어요, 돈을.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일단 휴직 중이라 저한테 남편이 주는 돈으로만 이제 생활을 하니까 다행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래서 주식을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그랬으면 또 감당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준을 잘 기억하면서 우선은 저는 지금 방식대로 좀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적금식으로. 근데 그래서 항상 CD가 모자라는 생각이 저도 해요. 이 총알이 너무 없어. 이걸로 뭘 골라서 사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저한테는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더 많이 넣었으면 조금 위태로웠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앞으로 그냥 이 기준을 참고 삼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네. 진모님은요? 네, 비슷한데요. 그 4대 기준 중에 유명 대기업 중에서만 선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네, 근데 이 말이 지금 현재 우리 상황하고는 조금 또 꼭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 재무가 튼튼한 데가 많아요. 네. 네, 저평가된 데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약간 이제 옛날 거라. 맞아요. 네. 근데 잘 모르면 유명 대기업으로. 네. 민정님 같이 잘 모르면. 네.